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수능 파이널 마지막 강의에서요.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현대 시 작품들, EBS에 나와 있는 작품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나올 만한 작품들,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것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를 받았죠?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 제목이 뭐죠? 자,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여러분들 쭉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글의 화자의 태도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했었으니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날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때 처음에 나의 행동은요. 아무 생각 없이야.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근데 여기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죠. 그 밤에 거미를 버렸으니까 거미가 얼마나 춥겠어요. 어느새가 새끼 거미 쓸어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의 심정이 이제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하는 걸 뭐를 통해서 표현해놨냐면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해놨죠. 이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바로 뭐냐? 화자의 심정을 사실적이고 뭐하게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또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린다. 이때 거미를 쓸어 문 밖에 버린 이유는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다음 행에 나와 있습니다.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서러워한다. 이때 나의 심정이 서러워한다죠. 이거 심정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어? 이 후회의 심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뒤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가슴이 싹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이 가재 깨인 듯한 다리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가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의 심정이 뭐하는 거지?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슬픔의 감정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지. 내 생은 오르기라도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을 나는 무서우니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의 심정이 나타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에 받아 또 문 밖에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났으면 했으면 좋으려면 하고 뭐한다? 슬퍼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화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 글에 화자가 있고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거미 가족이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거미 가족은요. 이 가족의 이별, 해체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 거미 가족이 뭘 상징하는 거냐?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에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민족의 시련, 상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오래 살다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구는 백석은 포커스에 담아서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 나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실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로서 이 거미 가족은 뭐를 상징하냐 라는 것들,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이 쓰여졌던 1930년대 시대적 상황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나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작품은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야. 자, 이런 작품이 이제 바로 자기 반성 같은 거거든. 그렇죠? 성찰과 자기 반성입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붕괴하는가? 자기가 조그만 일에 붕괴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글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찰적이다.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 반성해.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찰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기의 반성적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나 기름덩이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자기가 지금 조그만 일에 분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왕궁이 있고요. 왕궁에 음탕이 있어요. 이것과 상반되는 게 바로 뭐냐면 50원짜리 갈비라고 보시면 되겠지. 기름덩어리.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를 옹졸하다고 욕하는 거 이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자조라고 볼 수 있지. 자조. 그치? 자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죠. 뭐에 대해서는? 큰 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즉 여기서는 강자가 되겠죠. 강자. 그치? 대신에 어디에만? 작은 거에만 소리치는, 즉 약자 앞에서만 뭐하는 거? 큰 게 반응하는 자기의 옹졸함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도 나왔어? 대조도 나왔지. 강자와 약자. 그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치?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이런 것들이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그러면 이때 이 소설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거기 보면은 당시에 권력자들한테 잡혀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설가를 위하는 거,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건 다 뭐 하는 거지? 당시의 큰 것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당시의 시대에 저항하는 모습인데 이런 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치? 지안아? 나 뭐 했어?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강자인데 강자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약자의 야경꾼들한테만 증오했다. 이런 게 나의 옹졸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려놓있다. 이걸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전통은 유구하다라는 건 나의 옹졸함은 언제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성하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옹졸했었다 이 말이지.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보이시죠? 있었다 이거 뭐야? 과거형이잖아.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났냐? 과거 회상이야.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거냐? 과거에도 옹졸했던 나의 모습을 회상하고 반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부산의 포르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널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지를 베끼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포로경찰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큰 거라고 본다면 남자가 뭐 이런 일, 이때 이런 일에 해당되는 거 뭐 하는 거냐면 널스들과 같이 스폰지 개고 막 이러고 있는 것들. 그치? 이런 것들로 놀린 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을 올렸습니다. 널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지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럼 이때 스펀지 만드는 것과 거지 접고 있는 일은 어떤 거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 이런 거에만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치고 머리에 펴도 안 마른 애놈에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냐? 이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지. 이때 비껴서 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못한다 이 말이지. 저항하지 못하고 비껴서 있다. 절정의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씩 옆에 비껴서 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옆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안주하는 거야. 이 개인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 비겁한 일이라는 것 자체. 이제? 그래서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그러면 땅 주인은 약자라면, 땅 주인은 강자라면 이발쟁이는 약자가 되고. 구청 직원에는 못하고, 이때 구청 직원이 강자라면은 동해 직원은 약자가 되겠죠. 일도 강자는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서술어가. 대신에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지?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강한 애들한테는 못해, 서술어가. 못한다. 그치? 대신에 누구한테? 이발쟁이에게, 야격꾼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싸우는 거지. 그게 뭐다? 우습다. 그때 이 우습다가 일종의 뭐야? 자기에 대한 우습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래를 부르고 있잖아.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의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대신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뭐가 나오냐?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이 설정된 청자가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겠지? 설정된 청자가 뭐하다? 사람이 아니다. 결국 이 글은요, 누구한테 말을 건네기보다는 뭘로 가는 겁니까? 독백조로 가는 거야, 독백조.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더라도 그 부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재하나? 재하는 계속 이제 이름 나오겠네.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가야지.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독백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지. 뭐에 대해서? 얼마나 작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옹졸한 자기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판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잘 받아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뒤에 갑시다. 이 작품. 이 작품은 오랫동안 밀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올해는 좀 인간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냐?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뭐죠?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정지용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정지용은 이미지즘 시인이야. 그러니까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시적 대상이 뭐냐? 장수산이 되겠지.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 형식상으로 봤을 때 행의 부분이 없잖아. 이러한 시를 우리 뭐라고 하지? 산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문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산문시는 행의 부분이 없지만 시의 성격이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운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운율이 형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요까지를 끊어서요. 요 앞에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선경이야.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후정이야. 이게 이 작품의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의 장수산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산문시니까 어떻게 운율을 형성해놨느냐. 반복된 시험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냐?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선경은 뭐냐? 장수산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자, 벌목조정 이랬더니 아름들이 큰 소리 베어짐도 하이, 골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메아리 소리가 찌르렁 돌아옴도 하이. 그럼 이제 이게 청각적 이미지잖아. 왜냐하면 이 메아리 소리는 나무가 베어지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야. 그치? 그럼 봐봐. 이거 재밌는 게 뭐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그려내놨느냐? 고요함을 그려내놨어요. 고요함.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많으면 사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산에 아무도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겨우 나무 쓰러지는 소리 이런 것만 크게 들리는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너무 적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요함과 뭘 드러내고 있다? 적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장수산의 고요함과 적막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뒤에 보면 나와 있지.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시도 울지 않아 깊은 산의 고요가 여기 나와 있잖아. 고요함. 차라리 뼈에 저리 오는데 뒤에 보세요. 눈과 밤이 조기보다 희고녀라고 볼 수 있지. 요 장수산에 이번에 이제 뭐냐 색깔 여기 봐 시각적 이미지가 나서 하얗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산의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거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깨끗함.
이런. 그쵸?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는 뭐를 고요함을 정도야.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달고 구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하얗다라고 되어 있잖아. 한밤에 이보를 걸음이리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지금 장수산의 모습이야. 장수산은 어때? 고요하고요. 깨끗한 곳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 봐봐. 우절 중이, 우절에 살고 있는 중이, 여기 이제 중이 나오는데,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자, 이 사람은 뭐 한 소냐? 내기를 6번 했는데 졌어. 하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우절 중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치?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달관적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재밌는 건 뭐냐? 조차이 늙은 사나이, 이때 이 늙은 사나이는 위에 나와 있는 우절 중이야에. 자, 남기고 간 냄새. 여기서 말하는 냄새가 바로 뭐냐? 달관적 태도야. 그거를 줍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그거를 담고 싶다라고 볼 수 있지. 어떤 거? 그러한 여유. 욕심 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여유를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시름은 바람에 일지 않는 고요히 심이 흔들리니. 이때 그러면 여기 말하는 시름 있잖아. 이 시름 일종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욕망이야, 욕망. 그러니까 얘는 뭐랑 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냐면 이런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떠한 욕망, 이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 이해됐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 견디란다. 영탄 나와있죠. 견디란다. 여기 이제 뭐 하는 거냐? 깨달음이고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하겠다라는 거지?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는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자, 이 글의 화자는 어디서? 장수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욕심 없는 삶,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시가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는 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별표 쳐두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봐줘야 돼. 포커스가 수능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경고 알겠어? 또 갑자기 이렇게 지치니? 오늘 마지막 밤이라니까 이제 전력을 다해서 떠야지 이제. 왜?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힘 빠지면 안 되겠지. 그치? 오늘부터 이제 수능 볼 때까지는 잠 안 자도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부터 수능 오늘 날까지 계속 날밤 새고 공부해도 여러분들 살 수 있어. 다행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불꽃을 펴봐야 되겠지.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작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고자 있는 게 아버지의 죽음이야. 여기 봐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버지의 죽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풀벌레 소리. 여기 이제 풀벌레 소리가 청각적 이미지잖아. 이때 이 소리가 하는 기능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 죽음을 더욱더 뭐하게 만드는 거지? 슬프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냐?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애써 자라는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주는 말도 없었고, 뒤에 갑니다. 자, 설령한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벤 채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에 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한 손발에 시로갈 뿐 입술에 심장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은 늙은이 손으로 눈빛에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의 죽음이지.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시구적 혹은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뭐야? 반복이지? 이 반복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 주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네? 이 작품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작품. 여러분 이제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나와 있는 작품들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작품보다는 이제 나올 만한 작품을 제가 이제 막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시가 예를 들어서 2개로 나면 한 작품은 연계되지만 한 작품은 연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좋고, 오늘 수업한 작품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볼 때도 그냥 볼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수월하게 그리고 시간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뒤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깨를 털면서야. 봐봐. 상끈을 내린 귀퉁이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안의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여기 보이죠? 하지만 여기 보이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나가 젊은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 있냐면 할머니가 나와 있단 말이야. 하지만이잖아. 그러니까 나와 할머니는 어떤 거냐? 대조적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니까 나는 뭐 하는 거냐? 세게 참깨를 터는 거죠. 세상 사회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 나는 참깨를 털면서 이 쾌감을 느끼네.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뭔가 쾌감을 느껴. 왜? 막 힘을 내서 막 치니까. 그치?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우수한 힐 알맹이들. 그러니까 나는 내 젊음의 힘을 이용해서 막 이러한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갑니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에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었다. 자, 그러면 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난 점주요. 난 어디 도시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참깨를 털면서 거기서 어떤 희열과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쾌파람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영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서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은 참새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나에게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일깨워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 하는 거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다. 여기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떤 순리적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할머니가 알려주는 이 순리적 삶 이거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걸 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할머니의 당부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반되게 나는 어떤 거냐? 충동적이죠. 자기 감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게 김준태의 참깨를 털며 라는 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작품 봅시다. 자, 정우승의 슬픔의 기쁨에게 이 작품도 좀 봐야 돼. 이 작품을 이제 보는 이유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 뭔지를 봐야 돼.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여기서 역설법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해놨으니까 역설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왜 글쓴이가 사랑보다도 뭐를 슬픔을 좀 더 가치 있게 이야기했느냐. 그게 지금 역설적 의미인데 이 역설적 의미를 찾아내는 게 결국 이 작품이 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주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한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럼 이제 이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야.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너를 위하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너는 어떤 존재냐? 이기적 존재. 이렇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가만히 덮인 동소자를 다시 얼어죽을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가만히 한 장조차 덮여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사랑은
어떤 거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타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무관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너를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전제, 사랑보다 왜 슬픔이 좀 더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는 건 타인을 향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배려. 이게 볼 수가 있겠지? 나눔. 그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게 돼. 이때 한방눈은 부정적인 거야. 멈추겠다. 이때 한방눈은 뭘 상징하는 거냐? 추위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여기 보이죠? 뭐뭐 하겠다. 이게 이제 뭐냐?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겠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가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정도야 이해했니?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갑시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특히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작품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믿고 조금 더 봐야 돼. 집중해서. 그치? 자, 뒤에 가자. 킹광 대장간 유혹. 이 작품도 이제 많이 했었죠.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져 내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플라스틱 물건 있잖아요. 예. 요거가 이제 상반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장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플라스틱 물건에 대한 뭐 하는 거지? 부정적이고 비판적 태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홍동 사거리에 사라진 혈분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나는 어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하는 거냐? 혈분의 대장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때 이 플라스틱 물건을 뭘 상징하는 거냐? 산업화나 도시화예요. 얘네들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치? 기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거.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풀무진에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습도를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무쇠낫이 긍정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땀 흘리면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내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노력과 가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나무 자리에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벽에 걸리고 싶다. 소망이죠, 소망. 자, 이 소망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지지사 해무소의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리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난 삶을 뭐 하는 거지? 비판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대장간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이 작품은 어떨까? 조지훈의 낙화. 이 작품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낙화라는 건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작품 자체를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키지 말고 단순하게 이제 뭘 봐야되느냐? 꽃이 떨어지는 게 시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화죠, 낙화. 시를 보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냐? 꽃이 지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다. 주던 밖에 성금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자, 이걸 통해서 시간이 별이 쓰러지고라는 건 사라지다 이 말이지. 별이 언제 사라지냐? 이제 밤에서 새벽, 그죠?
그 새벽에서 이제 뭐하고 있지? 아침으로 오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귀쪽도 오른 뒤에 먼 산이 다가선다. 아, 산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뭐 하는 거지? 아침으로 이제 슥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화자는 동틀구역 이제 요새 쭉 보고 있죠.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은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려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그럼 이 글의 화자는 어디냐?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방 안에서 뭐를 통해서? 미닫이 문을 통해서 뭘 보는 거라고 보냐면 방 밖을 보고 있는 거죠. 방 밖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낙화, 꽃이 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냈어요. 낙화적 이미지를 아름답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형상화해놨다라는 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왜 울고 싶냐? 자기가 좋아했던 꽃이 지니까 이제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자기 혼자밖에 남아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붙여 사는 이의 고운 마음에 뒤에 보면 나와있죠.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라.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꽃은 떨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비애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시의 조지훈의 큰 틀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자연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영원하기보다는 이제 수단이죠. 소멸하는 과정이 있잖아. 인간이 이제 거기 혼자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꽃이 폈을 때만 같이 교감하고 나누었었는데 그 꽃은 지금 이제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해서 느끼는 비애와 쓸쓸함을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울고 싶다라는 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비애감과 쓸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앞에 나와 있는 뭔가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면 이 작품에서 뭔가하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감정, 쓸쓸함과 비애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나요? 괜찮아? 자, 그 다음 뒤에 봐. 월운이야, 월운. 자, 요거 이제 시 자체가 월운이 되게 달문이거든. 자,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 내용이 얘도 역시나 뭐지? 산문시잖아.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처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이면 보이는 마을. 이때 마을의 동그라미 칠래?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깊은 산 속에 있는 외딴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의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갱속까지 마을,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갱이 뭔지 알죠? 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굴 같은 그렇게 어두운 마을, 꼴깍, 해가, 노릇골이 해가 지면은 집집마다 공당에 불을 켜주어 콩깍지처럼 꾸미진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토록 창문은 목각빛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마을의 풍경을 제시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했죠? 산문시는요, 산문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율을 형성한 요소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다 뭐냐? 시어의 반복이야. 여기 보시면 콩깍지, 외딴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산문시는 기본적으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외딴 마을이 있고 이 외딴 마을에 창문에 목각빛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 뒤에 봅시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이때 외딴집 노인을 내모칩니다. 시적 대상이 이제 외딴집 노인인데 홀로 잠에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보통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드룩후드룩 처맞기 때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누가 그 노인이 그 집주인이 잠에서 이제 깨어가지고 이러한 조용한 소리들 자연과의 교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맡은 기침 소리가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도 울죠. 겨울 귀뚜라미 울듯입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 들리는 이러한 자연의 소리들이에요.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게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무리진 산골의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산골에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고요함, 그죠? 그 다음에 외로움과 쓸쓸함, 이러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만 제시하고 마무리하는 특징이 요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를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에 반해서 신경님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의 심정과 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를 보면은 이 논문은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시상 전개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서 이동하는 거지? 텅 빈 운동장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지? 소주집으로 간다고 말이야. 그치? 이렇게 소주집으로 가는 거면서 여기 나왔잖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라는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원통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어디로 가는 거냐? 장거리로 나선단 말이야. 이 장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얘네들이 이러한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소외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적 대상이 농부들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농촌의 소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디서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어디로? 장거리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나? 정도야 표시해?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름달이 파이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 되지만 이때 꺽정이와 서리미는 바로 뭐야? 울분과 체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침들 무엇하랴? 필요값도 안 나는 농사따에게 아이 예편에게 맡겨주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울분의 원인이 되겠죠. 그 울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난이야. 이 경제적 불핍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공간이 이제 어디를 거쳐? 쇠전을 거쳐, 소시장을 거쳐서 도살장,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공간이 또 이동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게 이제 화자에 뭘 보여주는 거냐?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역사적 의미를 통한다면 바로 뭐 이러한 시련과 이 고난 이런 것들을 뭐하겠다라는 극복하겠다라는 이 농민들의 이 의지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농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무에서는 저러한 모습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 의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역설적 의미가 아니라 반어적 의미로 했을 때는 바로 뭐에 포커스를 둔 거냐? 농민의 한, 고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몇 개 안 남았네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은 아우라지 가까운 항구에서 요시는 화자가 지금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삽살개 짖는 소리, 눈펄에 얼었던 섣달 금음이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밤이 야외구줄 소노라고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두에 있는 겁니다. 걸어온 길가에 찌개 한 송이 없는데도 나의 아름봄은 자욱자욱 뉘우칠지 모른다. 뒤에 갑시다. 어깨 사이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아우라지 이야기를 캐고 싶었던 밤이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젠 말로 들려주셨지. 졸음에 귀밟히는 누이 잠들 땐 꺼져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져. 이게 뭐야? 과거야. 과거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엄마랑 누이랑 함께 살던 그 시기.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 입김이 무지개처럼 멋진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볼 수,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나는 모두를 살필 담았으니 어린 기억에 새어 귀성스럽다. 거사리지도 말고 마음의 음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대안 없는 지금 어때?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지. 부대에 호듯이 선 나는 매 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그러면 여기 봐봐. 나는 비둘기가 아니지만 뭐 하고 싶다라는 거지? 날고 싶다. 소망이야. 왜 소망이냐?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 아우라지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라고 볼 수 있지.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나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 현재는 지금 어떻다? 이 차가운 아우라지 항구에 나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갈 수 없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서 뒤에 이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있지. 왜냐면 이 등대는 아우라지 항구에 있는 등대야. 그러니까 나의 고향을 모른단 말이야. 그치? 나는 그곳에서 어디를 생각해? 고향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있지. 밤이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오도 가도 못할 아우라지. 자, 우라지요. 이 우라지 항구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이 이용학과 이 백석의 시가 갖고 있는 공통적 모티프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움이야. 뭐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두 명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작품을 보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돼요? 근데 고향에 대한 또 다른 시를 쓴 게 있는데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야.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뭐냐? 이 글의 화자는 고향 앞에 있어. 근데 고향에 가지 못해. 왜? 고향이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향 상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요 시야.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들러 다 녹지 않는 얼음장 울명울명 떠내려간다. 지금 현재 고향의 모습이야. 그치? 계절이 이제 뭐야? 겨울에서 이제 봄이 가고 있는 그 시점이지. 진종일 나룻바에 서성거린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룻바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그치?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 같은데 뒤에 봅시다. 고향에 가까운 주막에 들려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고향 상식. 양복이 끌어다 놓고 주인집 영감 공연히 눈물을 지운다. 이때 주인집 영감도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인데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 나랑 똑같이 고향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눈물 지운 거. 강간의 잔나비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야하는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강잎을 휩쓸어 간다. 그러니까 고향에는 아직도 나의 추억과 흔적들이 남아있어. 근데 얘 재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여 상과에 오가는 길에 혹시나 보셨나이까? 전남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르기 디디는 소리, 누르기 뜨는 냄새. 이게 바로 뭐야? 나의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야. 지금 그런 걸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 장사꾼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을 본 적 있습니까? 그곳이 내 고향인데 나는 지금 그 고향을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왜? 고향이 변했기 때문에. 고향 상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우라지 항구에서 해당되는 이 작품에서는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라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는 고향 앞에 있지만 변한 고향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의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안타까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이 작품도 또 한 번 볼 수 있어. 등 너머로 훔쳐듣는 대숲바람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소리 속에는 밤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먹는 날개 축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 날 기울 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에 남아 빛나고 있다. 어디에? 대숲바람 소리 속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봐. 심청이네 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신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틀끄틀 졸고 있는 툇마루 끝에 계단의 소반 위에 빈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다 눈뜨고 있다. 다시 눈뜨고 있다. 장승상내 참대밭의 우레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고단한 삶 속에서 갖고 있는 희망이야, 희망. 왜냐면 이 장승상내 참대밭의 우레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온다. 장승상은 신청전 이야기에서 신청이를 도와줬던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또 뭐가 있다? 희망의 끈이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겠죠.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술바람 속에서 내 어린 날의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놓쳐버린 발가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 기다리고 있다. 이때 햇살의 반쪽이라는 건 내 순수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서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때 이 어린 시절은 어때? 풍요롭진 않았지.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어땠어?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볼까? 자,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이 가을날에 느끼는 정서야. 가을에 느끼는 정서가 뭐야? 고독과 쓸쓸함이 되겠지. 특히 이 김광균의 작품에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도시야, 도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야. 여기서 느껴지는 바로 뭐냐? 이 고독과 쓸쓸함. 이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김광균 또한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그렸어요. 자, 비유와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 낙엽, 가을하면 첫 번째 보이는 소재가 낙엽이야. 낙엽은 어때? 망명정부의 집회야. 쓸모없다 이거지. 포화에 이스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는 가을 하늘이 어때? 이 포화, 폭격 맞아가지고 무너진 시의 모습처럼 되게 쓸쓸하고 처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또 얘 눈에 보이는 거 뭐냐? 길이야. 길은 한 줄기 뭐처럼?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이야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요. 가을 하늘의 모습인데 되게 쓸쓸해요. 그죠? 이해갑니다. 포플러 궁궐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냈지. 이때 공장의 지붕의 위주치에서 이게 도시야. 도시라는 게 나타내는 거지.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에 바람이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얘 눈에 보이는 건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야. 되게 인위적인 거지. 그치?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도시의 풍경. 작업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이거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고 홀로 황량한 생각. 이때 황량한 생각이란 건 외로움이야. 외로움과 고독이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얘는 뭘 느끼는 거냐?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버릴 곳이 없어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이때 이 돌팔매라는 건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나름대로 뭐냐? 저항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이걸 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돌로 던져서 이 나를 갖추고 있는 이 고독의 틀을 깨고 싶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어때? 기울어진 풍경의 정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라는 건 나는 결국 그 고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쓸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추인서정이라는 작품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뒤에 볼까? 되게 많이 설정을 해놨구나. 내가 작품 설명을. 그래서 송수건의 까치밥 좀 봐봐. 까치밥. 이것도 이제 나눔과 배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어요. 이번에 시가 약간 좀 그런 위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춰서 제가 선정한 시들이 주제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빈도, 그 다음에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를 고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봐줄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자, 까치밥이야. 고향이 고향인 줄 모르고 긴 장비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들. 서울 조카들 내놓으시면 되겠지. 그 도시의 삶이야. 아까 참깨를 털며할 때 도시에 살았던 나의 모습과 똑같지. 까치밥 따지 마라. 이 작품의 주제야. 까치밥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열매가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감을 다 따버리면 안 되고 끝에 있는 몇 개의 감을 남겨놨지. 이게 뭐냐면 까치들한테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까치밥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까치밥 따지 마라. 남도의 빈 하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허전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러한 열매 남겨놓지 않고 다 따면 얼마나 허전할 거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소용돌이치고 휩쓸어배 줄일 때 공중으로 오가는 날짐승들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까치밥이야. 뭐라고 했지? 따뜻한 등불이야. 누구에게? 날아다니는 새들한테. 그러니까 따지 마라. 철없는 조카들이요. 자, 그러면 청자를 설정해놨습니다.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반복해놨습니다. 주제야. 사랑방 말꾸지 집신 면추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에서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때 할아버지가 나왔거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신 던어는 외로운 길손에 길포시가 되고 할아버지는 뭘 남겨놓고 집신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이 집신이 뭐랑 똑같은 거냐. 까치밥이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외로운 길손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나눔, 배려 이런 걸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밤중 동네에 컴펌지적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공기 국경을 넘기도 하였다.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뭐 하는 거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누며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 따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 나와있지. 그게 누구냐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서울 아이들 도시, 그러니까 도시 문명은 뭘 상징하는 거지? 이기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이잖아. 아까 여러분들 슬픔이 기쁨에게서 보면 너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들한테 말하는 시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누가 나에게 물었다. 이 시는 좀 재밌는 시예요. 시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부교동과 종로와 명동의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강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어. 누구냐? 시인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가난하지만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시인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때? 여기 있잖아. 순수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다. 그게 어디에 있어? 시장 안에 많이 있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좀 많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좀 쉬었습니까? 박제3의 큰부 부부 3, 그죠? 자, 큰부 부부에 대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적 대상이 큰부 부부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봅시다. 큰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기하고 가리기 전에 웃은 번뇌의 웃음살이죠. 헤아려보라 라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 즉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이 웃음살의 의미가 뭐냐? 금의 문제리 황금 벼이사기 문제리. 이때 금, 황금
혹은 벼 이상 혹은 이제 뭐냐면 물질적 가치, 얘는 정신적 가치. 이렇게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이때 이 그것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확실히 문제비. 자, 시험에 이것도 낼 수 있어요. 문제. 이때 문제는 부정적인 거, 얘는 긍정적인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이제 흥부 부부의 웃음살,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웃음살이 정점같이 추가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달린 처지에 같이 웃어주던 얼굴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눴으니 그러다 다시 절로 면에 구슬까지 서로 부풀리며 먼 물살에 다가가 소소한 척 반짝이듯. 자, 이때 거울면들아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흥부 부부가 되겠죠. 흥부 부부의 얼굴이야. 그치? 그러면서 뒤에 봐라. 시를 이렇게 나왔어. 소소한 척 본 웃음 물살.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본 웃음 물살은 뭘 상징하겠느냐? 라고 이제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지? 가난한 삶 속에서도 느끼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이고 소박한 삶의 태도. 이거를 화자는 뭘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맞지? 소확행 이런 말 들어갔잖아. 그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오늘날 좀 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작품이 흥부 부부 3이라는 작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해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도 이해하니?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작품이 무등을 보면 같은 태도입니다. 자, 시를 보면 이렇죠.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 가난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야기했다시피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 기준으로 본 가난은 남루, 누추한 옷자락이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살에 갈매등에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상 같은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 여기 이제 뭐냐? 얘와 상반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게 물질이라면 이게 정신이야. 가난은 이 정신적 가치까지를 가릴 수 있으랴라는 건 가릴 수 없다 이거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가난이 정신을 뭐하지 못한다? 가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지.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랄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 농요올증 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이때 농요올증 흐르는 오후의 때라는 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련과 고통이 되겠죠. 역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거든 어떻게 태도를 보여라?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더는 않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이때 그라는 게 무등이야. 무등산이야. 산 곁에 누워라. 지어비는 지어비를, 자, 이게 그는 산이야. 지어비는 지혜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혜비는 지어비의 입안라도 짚어라. 서로 뭐 하는 거지? 위로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지. 어느 가시덤불 쑥구덩이에 놓일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쑥구덩이라는 게 삶의 고통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지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그럼 이때 옥돌이라는 건 푸르는 거잖아. 이걸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깨끗함이야.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신적 가치.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깨끗한 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돼.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것이다. 이때 청태라는 건 이끼인데 이 이끼는 어디? 깨끗한 곳에서만 자란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하다? 깨끗하다. 즉, 이 시 자체가 유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겉으로 이렇게. 이 겉이 이제 물질이잖아. 이게 가난이잖아. 이게 확대되면 이게 고통이잖아. 하지만 그 이면에 속에 담기는 게 정신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깨끗함이잖아. 이게 푸름이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긍정적 의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산다라도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 얘다 이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의 핵심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흥부부부상이랑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 묶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시 있죠. 이거는 왜 집어넣었냐면 반어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문정의 겨울일기도 있어요. 이 두 작품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바로 뭐냐, 단어적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시가 해석이 됩니다. 특히 김광규의 상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라고 했지? 도시화, 물질주의, 그죠? 이러한 삶에 대한, 산업화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뭐를 통해서? 반어적 의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 의도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반어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밑줄을 쳐주면 이렇습니다. 가요역이 자욱한 선역들에서 우선은 상행이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지? 상행이라는 게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중요한 건 이제 거기 상행 열차를 타고 지나간단 말이야. 누가? 내가. 흔들리는 사장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 모른다. 여기서부터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이게 반어야. 그게 너의 모습이야. 진정한 너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때 그 진정한 너의 모습은 낯선 얼굴이야. 이게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너의 모습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 찻잔 안에 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찻잔 안에 있는 나 자체는 어떤 나냐? 부정적인 나야. 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산업화나 도시화로 향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수한 대상은 그 유리창에 찻잔에 비친 낯선 얼굴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어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를 벌이는 낯익은 얼굴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술에서 고함치는 이때 낯익은 얼굴은 뭐와 상관되는 거냐면 여기와 상관되는 거야. 낯선 얼굴이 긍정이라면 낯익은 얼굴은 부정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지. 산업화나 도시화에 물들어져 있는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중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여기 이제 반어를 해석해야 돼. 여기 이제 두 번째야, 반어를 해석하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그러니까 흥미있는 중간지나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산업화나 도시화에 대해서 끄덕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농약으로 지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신화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의 여부.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 어떤 소리냐? 이 풀벌레 소리 같은 이런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반어를 해줄게. 확성이 받아 올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런 거 경쾌하지 않아. 반어를 해석해야 돼. 부정적으로 봐야 돼.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이것도 지금 반어지. 5번이야. 그런 여행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되도록이면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이것도 반어야. 제발 좀 생각 좀 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놀라울 때는 아 라고 말해다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몇 번이냐? 7번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이게 8번이야. 침묵하지 마. 저항해. 맞서 싸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8번이야. 반어를 해석해야 돼.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랜 가뭄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D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를 반을 해석하게 되면 산업화와 이 도시화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비판하고 뭐하라? 저항해라. 그럼 결국은 뭘 찾는 거냐?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상행이라는 시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 쭉 위줄 써놨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김광규의 상행이 나오면 요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봐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어적인 의미로 가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문정의 겨울일기라는 겁니다.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누워 지냈다라고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 단어 있잖아요. 편히 지냈다. 이게 이제 단어가 되겠지. 고통스럽게 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들에서는 경도야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 그러면 나무와 숲 얘네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얘와 상관없이 나는 외롭게 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 관념에 구체한데 죽음을 계속 생각하며 있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반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기본적으로 모두 쓰였습니까? 도치와 단어가 쓰였죠. 이 통해서 이별한 후의 안타까움, 이별한 후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정희의 겨울 일기라는 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되나요? 그 다음 세 작품 더 있는 산의 언덕. 이건 많이 봤죠. 특히 이 작품에서 산의 언덕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다. 이때 봐봐. 이 그의 얼굴과 그의 꽃. 그의 얼굴을 뭘로 봐야 되냐? 정신이야,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고 육체야. 그의 꽃이 정신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모습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냐? 확신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얼굴은 누구라고 있어요? 이제 배경이 나오면 사회구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는 다시 살아올 수는 없지만 그의 정신은 산의 언덕. 그때 산의 언덕에가 온 세상에 다시 다 정신이 남아서 피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4.1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적 시초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어져 오는 게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온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들을 수 없어. 노래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의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변과 이변의 구조가 반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걷는 행이나 행위는 동그라미 칠래? 청장 때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이때 행위는 화자 자신은 아니고 이때 행위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를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그를 그리워하는 대상에게 이 글의 화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길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바람이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바람이 비었다면은 인정. 그때 이건 마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각적인 걸로 안 되면 촉각적으로. 촉각적인 느낌이 안 되면 뭘로? 마음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행인들한테. 이 행위는 누구냐? 그를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슬퍼하지 마. 왜?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살 수 없어도 울고 가는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래서 1연, 2연, 4연은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는 확신의 메시지를 담고 그의 정신이 온 세상에 가득 피어날 거다라는 이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는 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두 작품만 이제 더하면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이용학의 전라도가 쓰네. 아까 이용학의 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이라고 있잖아. 자,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알록쪽에 입맞춤에 자랐다가 눈이 바다처럼 풀을 푼더러 까무스내야 네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한경도 산에. 자 그러면 자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함경도 산에. 너는 전라도 가스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뒤에 봐라. 바람소리도 호기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신음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흉삼한 기별이 튀어들 것만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공통점이 타양살이야. 그 뭐 하는 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봐.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국간도 술막. 즉 현재 위치가 국간도에 있는 술막이야. 온갖 강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꼬리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려 가난한 이야기를 고이 잠궈다오. 그러니까 이때 이 술을 통해서 바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그 고통을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다풍이 물들어 천리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타는 건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막고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울어 폭수기 구름 속에 달려가느냐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에서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겨지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듯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 마리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대기 휘 달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윽고 얼음이 밝으면 나는 눈포시 가면은 별반에 우쭐우쭐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연민이야. 연민과 공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서로서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연민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바로 타양살이하는 이 고통, 그리고 이제 비애, 슬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용학의 시 자체가 그리움의 전체가 깔려있는 이유는 바로 고향을 벗어나서 타양살이하고 있는 이 비애가 전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의 비애를 이야기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교과서에 좀 많이 수록되는 작품이라서 수록해놨어요. 자, 보십시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파바가에서, 이 글의 화자는 지금 파바가에 서 있어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비유해놨습니다.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삶은 계란의 껍질, 이꼬르 묵은 사랑이에요. 이게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네들이 없어져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푸른 새싹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라는 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학원의 교무실에 가면 교훈도 있잖아. 뭐지? 무엇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무엇을 버릴지를 고민해라. 똑같은 말이지. 뭘 하나를 버려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갑니다. 자,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이때 이 묵은 사랑이라는 건 바로 뭐냐? 과거의 사랑이지. 이게 움직인다라는 건 뭐하는 거야? 벗겨지는 거지. 붉은 파와지 푸른 새싹을 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과거의 묵은 사랑이 빠져나가야지만 새로운 사랑이 다시 올 수 있다. 왜? 세상은 얻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잃는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또 사랑이 남아있다 이거지. 그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지. 뭐한다?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얻는다는 것은 곧 뭐하는 거다? 잃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과거의 사랑을 보내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 뭘 빨리 버리고 뭘 가질지에 대한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현대시에 해당되는 출제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다뤘지만은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수업한 내용들을 집에 가서 다시 본다기보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학은 한번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유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던 작품이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작품들이 수능에 나온다면은 훨씬 더 어때?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두려움이 없어져. 선생님 항상 이야기했지만 수능의 가장 기본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내 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배경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로 현대시에 대한 설명을 해줬던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정리하고 수능 때까지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